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변수를 제대로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모던 C++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던 C++를 만들면서 제정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다양한 초기화 방법을 쓰지 말고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초기화 문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초기화 문법을 도입한 이유는 한 가지 방법만 써서 늘 초기화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아주 완벽하게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에서 썼던 초기화 문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많이 하는 방법은 equal 10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복합 타입을 초기화할 때, 구조체나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이렇게 이용했었습니다. 중괄호를 이용했었는데, 이제 C++가 도입되면서 C++는 이제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이죠. 그러면 객체를 생성해서 초기화해야 되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초기화해주는 함수를 불러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생성자를 우리가 불러서 초기화하는데, 생성자는 함수이죠. 그럼 함수 호출은 뭘 이용해요? 가로를 이용하죠. 그래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문법으로 가로를 이용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객체를 초기화할 때 가로를 쓰니까 원시 타입도 가로를 써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해서 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런 문법도 도입됐어요. 가로를 이용하는 거.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문법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다양하니까 얘를 통일시키자, 한 가지로 통일시키자 해서 사용한 방법이 요 형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 형태입니다. 중괄호를 이용하는 걸로 통일시키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합 타입도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 복합 타입은 값을 하나만 나열할 거 아니라 여러 개를 나열하겠죠. 그럼 여러 개를 나열하려면 equal을 쓰기는 힘들어요. equal만 쓰기는. 그래서 모든 거를 하나의 문법으로 통일하려면은 중괄호를 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하는 문법으로 도입했어요. 얘를 도입한다고 해서 얘가 못 쓰는 건 아니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문법이 도입된다고 과거 문법을 못 쓰게 지우지는 않아요.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잘 돌아가는 소스도 계속 잘 돌아가야 돼요. 새로운 버전에서도. 그래서 더 나은 문법,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법이 도입되더라도 난 싫어, 난 옛날 거 그냥 쓸래. 그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 문법으로 익히면 좀 쓰다 보면은 뭐 별로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얘를 많이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옮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equal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쓰는데, 저는 뭐 20년 넘게 equal 써서 초기화 해왔던 사람이라 바꿔가는데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도 가급적이면 가로를 많이, 중괄호를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괄호를 도입하면서 그 문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엄격하게 바꿨다는 건 예전에는 요게 문법 오류가 아니에요. int c 이퀄 2.5. 그러면 2.5는 정수 타입이 아니죠. 그러면 이 2.5를 정수 타입에 대입하게 되면은 정보가 손실이 되죠. 정보가 손실이 돼요. 그러면 이런 정보 손실을 내가 의도하고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써가지고 나는 그 정보 손실을 원치 않는데 정보 손실이 된 거죠. 그래서 C++에서 이 새로운 중괄호 문법을 도입하면서는 얘를 에러로 표시합니다. 에러로. 그래서 2.5를 정수에 대입하려면 안 돼. 그럼 도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 타입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 의도가 명확해지는 거죠. 의도가 명확하면 항상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런 문법들은 이제는 강건성 위해서 대충 막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법들은 좀 더 강건하게 실수를 줄여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왜 안 될까? F1에다가 A. A는 정수예요. 정수를 플로트, 정수를 더블에 대입하면은 그건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저것도 이제 C++의 문법에서는 오류가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타입 변환이에요. 타입 변환. 타입 변환. 그래서 타입 변환은 다른 타입을, 한 타입을 또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수를 부동소수로 또는 부동소수를 정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타입 변환 연산자를 이용해서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내가 강제 타입 변환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입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1.5를 해요. 그러면 이항 연산자죠. 그럼 이항 연산자의 P 연산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타입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은 그 일치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컴파일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1.5는 1 더하기 1로 할까? 1.0 더하기 1.5로 할까? 1.0 더하기 1.5로 하겠죠. 정보 손실이 없는 쪽으로 해줘요. 그게 변환이에요. 자동 변환. 자동 변환인데, 자동 변환 될 때, 이제, 축소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고, 확장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축소 확장. 축소 확장. 뭐, 이거는 C++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C++ 강의하면서 어떤 내용은 C++에만 적용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C++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대부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축소 변환, 확장 변환이라는 개념 자체는 모든 언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축소라 그러고 어떤 경우를 확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원시 타입들은 그 도메인 크기가 있죠. 도메인 크기. 도메인이라는 거는 그 타입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요. 그러면 short, int, long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 타입인데 도메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int는 얘랑 같거나 커요. long은 int랑 같거나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어떤 크기가 될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표준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물론 표준에 최소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본 개념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변환되는 건 무슨 변환이에요? 확장 변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환은 축소 변환이에요. 축소 변환. 그러면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으면 더블이 당연히 더 큰 타입이에요. 부동소수는. 그러면 플로트에서 더블로 변환되면은 확장 변환일 거고 더블에서 플로트를
변환하면은 축소 변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int를 float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 도메인 크기만 생각해 보면은 얘는 int min에서 int max까지죠. 범위가. 얘는 뭐 float min에서 마이너스 float min에서 float max까지 뭐 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범위가 이거보다는 훨씬 커요. 똑같은 4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얘가 훨씬 커요.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변환하는 건 무슨 변환? 확장 변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C++는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확장 변환, 아니 축소 변환, 이렇게 변하는 것도 축소 변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 표준에서는 정수에서 부동소수, 부동소수에서 정수로 변환하는 거를 모두 축소 변환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축소 변환이 일어나면은 에러를, 문법 오류를 줍니다. 그러면 왜 이 C++는 다른 언어와 달리 int에서 float로 변환하는 걸 축소 변환으로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int는 특성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값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범위가 이렇게 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값을 float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모든 값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데 제한적이죠. 그럼 못 나타내. 그럼 요 값을 나타내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못 나타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값으로 나타내겠죠. 그러면 원래 나타나고자 하는 값하고 그 다른 값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반올림 오차라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정수를 플로트에서 또 그대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못 나타내요. 못 나타내는 수들이 있어요. 이 범위는 더 크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수를 플로트가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C++는 축소 변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int죠. 10도 int예요. 근데 얘는 에러가 안 났어. 왜 에러가 안 나냐면 얘는 뭐예요? 변수예요. 얘는 상수예요. 상수를 쓰면 컴파일러가 판단합니다. 이 상수는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가 없으면 에러를 안 줍니다. 변수는 판단을 안 해요.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지 위에서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수 변수를 이용해서 플로트 변수를 저 새 문법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면은 에러를 준다. 왜 에러를 주냐? 저 새 문법은 축소 변환은 무조건 에러를 줘요. 축소 변환이라는 거는 큰 도메인에서 작은 도메인으로 바꾸는 건데 C++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동소수와 정수 간에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다 축소 변환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어마다 조금 달라요. 자바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축소 변환은 자바의 축소 변환은 큰 거에 작은 거. 그럼 플로트에서 인트로 가면 축소 변환, 인트에서 플로트 가는 건 자바에서는 축소 변환을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코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항상 한 가지 문법만 가지고 늘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 초기화할 수 있고 강건성이 좀 더 높아지니까 더 좋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색하지 않으면 이번 학기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요 새 문법으로 한번 초기화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기치 않은 워닝이나 문법 오류들을 만나게 되겠고, 그럼 내가 뭔가 새 문법에 맞지 않게 프로그램하고 있구나. 왜 이게 문법 오류일까? 이런 것 생각해 보면 내가 의도한 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내 실수를
바로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새로운 초기화 문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의 지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판단을 하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서 틀릴 수 있지만 컴파일러는 틀릴 이유는 없어요. 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컴파일러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오토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 그래서 원래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나타나는 거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크기, 필요한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과 이름을 줘야 돼요. 근데 이름을 컴퓨터가 알아서 짓게 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타입은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뭘 이용해서 그 타입을 판단하냐면 초기 값을 이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초기 값. 그래서 지역 변수들을 오토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데, 이 오토를 이용하게 되면은 초기 값을 이용해서 이 변수의 타입을 컴파일러가 대신 해줘요. 특히 이제 복잡한 타입들은 그 타입 잡지가 되게 길어요. 길기 때문에 타이핑하기도 번거롭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토를 쓰면은 더 간결해지고, 프로그램도 간결해지고, 나중에 수정할 때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좀 앞서가는 건 하지만, 앞서가는 문법이지만, 이런 형태의 새로운 포문이 있어요. 원래 포문은 i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 전통 포문인데, 포릭 포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포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포문은 이 배열 또는 자료 구조에 있는 라이벌리에 있는 자료 구조들, 복합 타입들에 있는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방문해줘요. 그리고 차례대로 그 요소를 여기다가 n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열에 있는 모든 값을 합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더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오토 쓰는 건 편한 거는, 만약에 이제 썸도 달라지겠지만 이 어레이가 정수가 아니야. 그럼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여기를 이제 오토로 써놓으면 나중에 이 어레이가 부동소수로 바뀐다든지 다른 거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는 손 안 대도 돼. 이거에 의해서 맞춰주잖아요. 맞춰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오토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도 편리해져요. 내가 직접적으로 인트 써놨으면은 그걸 바꾸려면 다 바꿔줘야 되는데, 오토를 써놨으면은 저절로 바뀔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토는 내 대신에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토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오토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발전해가지고 C++14부터는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도 오토를 쓸 수 있어요. 그럼 함수의 반환 타입이면 함수의 반환 타입을 뭘로 판단해서 결정해 줄까, 컴파일러가? 리턴문에 반환하는 값의 타입을 보고 오토를
판단해줘요. 그래서 그 오토가 함수의 반환 타입에도 쓸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20 가면은 함수의 매개 변수에도 오토를 쓸 수 있어요. 저건 좀 복잡한 얘기라 나중에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토가 처음에는 이제 지역 변수만 오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토를 못 쓰는 데가 거의 없이 쓸 수 있게 이제 컴파일러가 발전하고 있고, 프로그램 하기가 좀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토를 쓰는데, 문제는 초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 오토랑 이 새로운 초기화 문법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토를 쓰려면 예전 문법을 써라. 오토를 쓰고 싶으면 예전 문법. 예전 문법이라는 게 equal 1이라는 이 대입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7 이후에는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처럼 초기 값이 1이니까 정수로 인트로 분류해 줍니다. 왜 이게 잘 안 됐냐면은 1이라고 저렇게 쓰면 정수 하나인지 아니면 배열인데 첫 번째 값만 1인지 그게 모호해서 그랬어요. 그 모호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된 게, 이렇게 하면은 얘를 복합 타입으로 인식 안 하고 1로 인식해요. 근데 내가 복합 타입으로 인식시키고 싶다. 그러면 과거 문법을 쓰면 요 경우에는 n이 int가 아니라 그 복합 타입을 초기화할 때 첫 번째 요소가 1이라는 형태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건 좀 복잡한 거니까 나중에 또 요 initialize list라는 개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어쨌든 오토 우리가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오토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 오토를 이용해서 변수 선언하면은 오토는 초기 값을 이용해서 변수의 타입을 저절로 판단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프로그램 할 때 수정이 필요할 때 나중에 타입을 바꿔줘야 될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긴 타입들은 간결하게 프로그램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라이브러리 가보면 되게 타입이 무지무지 복잡하고 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타이핑하기 정말 싫어요. 그런 거는 그냥 오토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오토만 있어요 좋은데, 오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비슷한 개념으로 데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데클 타입. 그래서 오토는 초기 값을 뭘로 판단해? 그러니까 오토는 어떻게 타입을 유추하냐면은 변수의 초기 값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이 애는 어떤 식으로 모습을 하고 있냐면, size of처럼 size of하고 가로 열고 안에다가 뭘 넣죠. 그러면 요거의 크기를 주잖아요. size of도 뭐야? 연산자잖아. 연산자처럼 데클 타입도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데클 타입은 요 가로 안에다가 뭘 넣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애를 분석해 가지고 타입으로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어디 타입을 써야 되는 위치에 데클 타입을 쓸 수 있어요. 내가 int라고 쓰는 게 아니라 쟤를 쓸 수 있습니다. 쟤를 쓰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표현식이 들어가요. 표현식. 그러면 저 표현식이 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를 하나 할까요? 안 해요. 그럼 딴 데 써 있으면 a 더하기 b가 있으면 a 더하기 b를 하겠죠. 실제적으로. 근데 데클 타입 안에다가 표현식을 쓰면 그 표현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식을 분석해 가지고 그 표현식이 무슨 타입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타입으로 저 데클 타입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는 a는 int고 b도 int니까 a 더하기 b도 int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c는 무슨 타입이 돼요? int 타입이 되는 거예요. 데클 타입.
그럼 데클 타입이 오토만 있으면 되지 왜 데클 타입까지 있냐? 문제는 이 오토는 이거 설명 안 했네. 여기서 P는 무슨 타입일까? 여기 써있네. 인테저 포인터예요. 왜 인테저 포인터일까? 초기값이 뭐예요? 주소예요. 주소면은 포인터 밖에는 주소를 저장 못해요. 그리고 n이 정수니까 인트 포인터로 해석해요. 포인터까지는 오토로 깔끔하게 잘 되죠. 왜? 포인터 타입으로 해석하고 싶으면 주소로 초기화할 테고 주소로 초기화되면 포인터로 해석해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C++는 값 타입, 포인터 타입,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참조 타입이 있어요. 근데 참조 타입은 초기값을 아무리 줘도 그거를 참조 타입으로 해석해야 될지 값 타입으로 해석해야 될지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참조 타입은 오토는 절대 참조 타입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참조 타입으로 해석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A가 뭐 변수다. int A 1이다. 그러면 이 오토는 A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예요. 정수 변수 A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돼요. 그래서 오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값을 써놓으면 쉽게 해석이 되는데 뭐에 문제가 있어요? 참조에 문제 있어요. 또 하나 뭐에 문제가 있냐면 const도 해석 못해요. 얘를 const int로 해야 될지 그냥 int로 해야 될지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const를 원하면 또 앞에다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오토는 얘는 이거 갖고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얘도 안 돼요. 그런데 데클 타입은 초기 값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 해석이 됩니다. 참조로도 해석해주고 컨스트도 해석해주고 다 돼요. 그래서 표현식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많이 쓸 리는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오토는 많이 써요. 데클 타입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안 써요. 그래도 이제 C++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클 타입은 형식이 어떤 형식? 사이즈와 비슷하게 함수 형태가 되겠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참조가 들어가고 참조가 아니라 표현식이 들어가고 그 표현식을 분석해 가지고 타입을 유추해냅니다. 표현식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표현식이 참조인지 컨스트인지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오토는 못해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나중 가면은 이런 형태도 쓰여요. 데클 타입 오토. 반환 타입으로 데클 타입 오토. 오토만 쓰면은 참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데클 타입 오토로까지 하면은 반환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참조로 반환도 되고 값으로도 되고 다 맞게 해줘요.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너무 어려우시면 이제 조금 무시하고 모르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오토는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 오토는 실제 많이 써요. 그래서 오토는 꼭 알아두시고 데클 타입은 뭐 저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례 설명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가시 영역과 수명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가시 영역은 프로그램 코드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가시 영역이고 수명은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언제 변수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냐 언제 살아있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수명과 관련해서는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자동, 정적, 동적. 그러니까 자동 변수들은 원래 C에서는 오토를 쓸 수 있어요. 변수를 선언할 때. 저 유추하는 오토 말고 수식어로 오토를 쓸 수 있는데 오토를 수식어로 쓰게 되면은 자동 변수가 되고 어떤 애들이 자동 변수냐면은
일반 지역 변수가 자동 변수예요. 그러니까 오토의 반대말은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지역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실행되면 그때 함수색이 만들어지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져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은 프로그램 수명을 갖고 있는 애들 보통 정적이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만들어져서 프로그램 종료될 때 사라지는 애들. 전역 변수들이 그런 애들이고, 아니면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데 요번 함수 실행 말고 다음에도 뭔가 정보를 토스해야 돼. 그럼 C에서는 스태틱 지역 변수 썼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스태틱 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적은 그거의 수명을 우리가 직접 제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럭할 때 만들어지고 프리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C++에서는 new 할 때 만들어지고 delete 할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과 정적인 애들은 함수 스택에는 안 만들어지겠죠. 함수 스택은 저절로 만들었다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힙이라는 데 만들어지는데, 이 힙을 얘네들이 있는 위치와 얘네들이 있는 위치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통틀어서 힙이라 그러고 힙 내에 정적 애들이 있는 애들이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변수들이 어떤 수명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저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 변수는 함수 수명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 수명을 갖고 있다, 아니면 동적이다. 또 하나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수명이 객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객체가 보유하고 있는 멤버 변수들은 그 객체의 수명하고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고 객체가 소멸되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객체를 동적 생성할 수도 있고 자동 생성할 수도 있고 정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죠, 그 멤버 변수는. 그러니까 멤버 변수는 고정적으로 뭐 자동되고 뭐 정적되고 이런 건 아니고 객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시 영역은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지역 변수들은 블럭 영역을 가져요. 블럭 영역.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블럭이라는 거는 중괄호로 만들어지는 영역을 말해요. 보통은 우리가 블럭하면 많이 떠올리는 그 블럭은 함수예요. 함수의 시작과 끝. 근데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중괄호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할 때 또 어디서 많이 써요? 반복문 만들 때도 쓰고 뭐 조건문 쓸 때도 쓰죠. 그럼 조건문 if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변수를 선언했어. 그러면 이 변수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 고 if 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블럭 영역이라 그래요. 블럭 영역. 특히 C에서는 변수들 다 어디다 선언해야 돼? 함수 시작하고 나서 바로 해줘야 돼. 근데 C++나 다른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들은, 요즘 언어들은 변수 선언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함수 중간에 해도 되고 끝에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다만 쓰고 나서 그 영역 안에서, 물론 항상 선언하고 그 아래에서만 쓸 수 있지 선언하고 그 위에서 쓸 수는 없죠, 보통 지역 변수들은. 그래서 블럭 영역이고, 전역 변수 같은 특정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가 아니면 얘는 파일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앞뒤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원래.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파일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만든다고 파일 가시 영역을 갖고 있다는데, 그거는 좀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파일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쓸 수 있고, 만약 그 파일에서만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 스태틱으로 선언해줘요. 전역 변수를 스태틱으로 쓰면 걔는 요 파일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안 쓰고 그냥 쓰면 얘는 다른 파일 쓸 수 있고, 다른 파일에서 얘를 쓸 때 어떻게 수식했어요? extern 하고 써요. extern. 그래서
함수 내에서는 스태틱의 반대가 뭐예요? 오토예요. 함수 밖의 전역 변수에서는 스태틱, 엑스턴. 이렇게는 안 쓰면 엑스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나 클래스는 이제 그 안에서 전역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함수 어디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스코프와 또 식별자의 스코프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다 똑같이 스코프란 용어로 쓰여요. 근데 개념이 조금 다른 거니까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거니까 또 그것도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변수의 가시형이라는 거는 선언된 변수를 내가 코딩해서 쓸 수 있는 영역, 그걸 알아야 올바르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드리면은 여기부터 봅시다. 요 P의 가시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요 I는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블록 가시 영역. 얘도 블록 가시 영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는 이 파일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조체인데, 이제 수학 빼고 클래스면 이제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 별로 없는데, 여기 있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그래요. 멤버 변수. 그럼 이 x와 y는 이 함수 어디서든지 얘는 이 안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가시 영역을 구조체 클래스 같은 개념인데 갖고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얘네들도 다 지역 변수죠. 그렇죠? new x. 이런 애들은 요 매개 변수들은 요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언제 만들어지냐? 이 함수가 호출되면 만들어지는 거.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저 맥스 위스와 맥스 하이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좋겠고, 변수의 가시 영역은 제한 두면 제한 둘 수 있도록, 제한 둘 수 있으면 제한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좋아요? 변수의 가시 영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어려움을 줍니다. 변수의 가시 영역이 작으면 이 변수는 영향 미치는 데가 어디야? 그 영역만 영향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변수들의 가시 영역은 작게 만들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 전역 변수는 가시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살펴봐야 되는 코드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지역 변수 뭐는 요 조그만 영역이니까 거기만 쳐다보면은 금방 원인을 알아낼 수도 있을 텐데, 가시영역은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문도 줄이면은 이 I 변수는 요 안에서만 영향을 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살펴보면 돼요. 그런데 얘는 전역 변수를 썼어요. 근데 앞에 컨스트가 붙었어. 컨스트가 붙으면은 쟤는 뭐가 되냐면은 상수가 돼요. 수정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전역 변수인데 수정을 못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변수는 문제가 되는 건 왜?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값이 바뀌는데 잘못 바뀌었을 때, 엉뚱하게 바뀌었을 때 프로그램에 뭘 주는 거예요?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상수들은 어차피 안 바뀌는 거잖아요.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별로 없죠. 그렇죠? 아예 초기화를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 100이 맞아. 그러면 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게 원인이겠지. 그렇죠? 근데 제가 변수다. 그럼 어떤 곳에서 엉뚱하게 저 100이란 값이 60으로 바뀌든 뭘로 바뀌어가지고 오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들을 쓰지 말라는 거지, 상수 같은 것까지 전역 변수 만들어서 쓰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시 영역들이 이제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충돌된다는 거는 이름이 같은데 가시 영역이 겹친다는 거예요. 가시 영역이 겹치면 내가 그 이름을 썼을 때 이 겹친 것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쓰는 NG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가시 영역의 중첩을 많이 허용합니다. 자바 같은 언어는 허용을 안 해. 근데 C++나 C는 가시 영역들의 중첩을 허용해요. 그래서 가시 영역의 중첩이 되면 누구를 더 우선하냐면 가시 영역이 더 작은 애를 우선해요.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으면 요 작은 영역에서 그 이름을 쓰면은 큰 애, 가시 영역의 큰 애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우선해요? 작은 애를 우선하게 돼요. 작은 애를 우선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충돌이 되면 얘를 우선하니까 우선하지 않는 이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시 영역 중첩을 허용한다. 그러면 허용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쓸 수 없는 애를 접근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뭔가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보시면 여기 전역 변수 n이 있고 지역 변수 n이 있고 지역 변수 안에 또 다른 블럭이 있고 n이 있어요. 그러면 막 충돌이 많이 났죠. 여기서 n은 얘하고도 충돌 나고 얘하고도 충돌이 나요. 여러 개 충돌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n이면 이 n은 1, 2, 3 중에 어떤 거? 세 번째 거. 그래서 가장 작은 영역에 가장 가깝게 그 블록, 그 가시 영역 블록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우선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우선했으니까 우선이 안 된 애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얘를 접근할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쓰면 땡땡 n을 쓰면은 얘는 상위 가시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라 그래서 얘는 아니고 전역 변수 n. 그러니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가시 영역이 충돌됐다.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의 변수를 쓰면은 지역 변수를 우선하겠죠. 더 작은 영역이니까. 그런데 내가 더 큰 전역 변수를 쓰려고 싶어. 그럼 앞에다가 땡땡을 붙이면 돼요. 가시 영역 해소 연결을 붙여주면은 지금 영역이 아니라 그 위 영역이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m이 있고 여기에 m이 있잖아요. 여기에 m이 있고 여기에 m이 있어요. 이 m들은 가시 영역이 중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애들이에요. 문제 없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여기에는 n이 없어. 그럼 이 n은 요 n이 아니라 얘예요. 얘 n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프로그램하는 걸까? 그렇죠. 가시 영역이 중첩이 안 되도록 똑같은 이름이 가시 영역이 중첩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름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는데 잘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가시 영역이 충돌되지 않게 쓰시면 좋겠고 가시 영역이 충돌되면은 작은 게 우선한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 빼고는 이제 어떤 충돌을 해소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때 보통 이제 요 연산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들은 이렇게 가시형이 충돌 나면은 이런 형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잘 구분해야 되고 상수이면은 상수로 선언해 가지고 값을 고정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좋아져요? 강건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수인데 그냥 컨스트를 안 붙여서 변수로 놓으면은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면은 걔도 살펴봐야 되는 거야. 걔도 뭔가 어디서 잘못 바꿨나 살펴봐야 되는데 상수면은 그 상수 초기값만 내가 제대로 했으면은 걔는 내 디버깅 할 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변수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수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바뀌는지만 살펴보면 되겠고,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printf로 출력해 보는 거예요. cout으로 순간순간 출력해서 내가 기대하는 값이 잘 나오는지 보면 돼요. 물론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막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별로 번거로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간단한 테스트 가지고 cout, printf 갖고 변수들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출력해 보는데 상수를 출력해 본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상수를 왜 출력해 봐? 그냥 보면 그 값은 늘 아는 거니까 상수를 출력해 볼 리는 없고,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면은 상수가 원인일 경우는 없죠. 물론 상수도 내가 초기화 잘못해놔서 틀릴 수 있는데 상수를 제대로 초기화했다면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프로그램 오동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상수를 쓰는 거고, 이 상수를 쓸 때 그냥 10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쓰면 가독성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상수들도 이름을 주고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면 좋아요. 그럼 가독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수정도 쉬워져요. 왜냐하면 선언을 어디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좀 맥스 위스가 100이다. 근데 내가 걔를 100 by 100이 아니라 1000 by 1000으로 해야 돼. 그럼 위에만 바꿔주면 되지. 다 가면서 100 있는 자리를 다 1000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그랬지. 그냥 replace 하면 되겠다. 텍스트 기능에. 근데 그것도 안 돼. 왜? 100이라는 게 꼭 한 가지 용도로 100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는 상수들도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고, 상수들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예전에는 sharp define C에서 썼는데 C++에서는 sharp define이 아니라 뭘 써요? const를 이용하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해 놓고 변수를 const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const와 sharp define의 차이는 뭘까? sharp define은 일반 프로그램 문장이 아니에요. 무슨 문장? 전처리 문장이에요. 그러면 전처리 키가 sharp define max 10 해놓으면 max 나타난 데를 다 뭘로 바꿔? 10으로 바꾼 다음에 컴파일러가 번역을 시작하죠. 근데 내가 const int max 10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변수고 공간을 차지해요. sharp define max 10 하면 공간 차지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스택이나 힙에 차지하진 않아요. 코드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코드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sharp define이 더 좋을 수도 있고, const int로 가면 이제 타입이 명확해지죠. 근데 sharp define에도 10 하면은 10은 정수예요. 타입 자체로는 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const int 변수를 쓰면은 여기 어디였냐?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harp define은 글로벌한 거예요. 보통 sharp define은 헤더 파일 같은 데 넣고 쓰는 거지. 파일 전체에 그냥 다 적용이 되는데, const라고 해서 무조건 전역 변수 쓸 건 아니에요. 이 상수가 이 함수에서만 쓰이면은 이 함수에다가 const 써서 상수를 정해주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const를 쓰게 되면은 타입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 똑같아요. define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변수니까 우리가 뭘 제한할 수 있어요?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수가 쓰이는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요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